숙제랑 대리 공부합시다. 맨날 서연이를 마지막에 할까? 오늘은 서연이 먼저 할까? 그 추가로 나온 거. 그 사진 찍어 보내주잖아. 태영이 보내줬었나? 네. 맨날 한번 보내줘. 나 거기서 아니. 뻥뻥으로 틀리지 않았지? 그거 보고 이제 아니 뭐야 똑같은 영어로 쓰는 다시 봐. 심지어 순서가 안 맞아. 스크린. 초보해야.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새삼스럽게. 네.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적이라는 게 무의식적인 거였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unconscious 써줬잖아. 그거 쓰란 거야. 뭐야? 떨어지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구분해서 나름 줄인다고 줄인 건데 이것도 지문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라고 적어서 다행이지. 24줄밖에 안 돼. 아니 이미 했던 것도 쉽게 많이 줄였어. 응? 보자. 누가 맛있다. 잘 봤어. 그리고 숙제 한번. 오케이. 맞아. 잠깐만요. 내일 제가 수업이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수업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잠깐만 지지난주가 있어서 금요일 날 중간이랑 마지막 다 5시 전에 아무 때나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포장견. 이 위에 건 다 맞아서 체크를 안 한 거야? 다 했어 이거는? 이제 채점만 남은 거야? 이것도 extend your conversation이 정확히 의미하는 거를 써라. 이거는 그냥 해석한 거잖아. This will extend your conversation은 그냥 해석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extend your conversation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대화를 확장시킨다는 게 뭐냐?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의미를 쓰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의미. 알겠지? 직역도 쓰고 숨겨져 있는 의미도 쓰고 여기서도 똑같이. The interference of negative mental energy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라는 거. 이건 수업 시간에도 내가 얘기해줘서 대신하거든. 이런 거 그 지시하는 것도 좀 같이 해주시고. 이것도 다 했는데 채점만 나온 거야? 이건 좀 남았어?
그거냐? 어. 뭐 얘는 동그라미가 안 돼 있다면 얘는 뭐가 틀렸다는 거야? 그래? 근데 얘는 왜 안? 헷갈리잖아 이씨. 아이씨 왔다니 아직도 틀리고 있어. 저게 완전히 있구나. 데일리는 다 한 거야? 이건 다 했고. 되게 이 급하다는 게 느껴진다. 의사 표현. 얘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인터페어런스 오브 네거티브 컨스트레인트 결국 뭐 수업 시간에 설명. 잘 봤습니다. 힘들어요. 잠시만요. 일단은 그 저기 데일리 마무리 안 된 거는 지금 할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따 끝나고 하시고요. 수행 언제라고 했죠? 자꾸 까먹네. 27일 그쯤 어쨌든 다다음 주 그 주간에 보는 것도 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5세트 뽑아 드렸으니까 그거 갖다가 연습하시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더 줄 테니까요.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미리 말씀을 해주면 제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를 보니까 그 프린트에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히 300단어더라고요. 개수를 세보니까. 근데 중복되는 단어가 한 12개인가 있었어요. 거기 프린트에서 중복되는 단어. 그래서 그 중복되는 단어는 다 제가 빼버렸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보고 빼버렸고 만약에 단어장을 달라고 한다면 단어장은 뽑아줄게요. 근데 너네가 단어장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제 뽑지는 않았는데요. 학교 프린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단어장이 필요하다면은 뭐 그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따 수업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따로 드리든가 할게요.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갈 건데 어디 할 차례죠? 13번부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드렸던 그 자습서 13에서 20번이었죠? 요거를 좀 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 자료가 이제 남은 거 21에서 24번 또 이제 자습서랑 워크북 제가 또 만들어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의어도 이제 좀 작업을 해서 드려야겠죠. 지금 교과서만 유의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의어는 다음 주 화요일 날쯤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형 문제도 또 추가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지난번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이번에 이 범위가 너무 이제 산발적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사실 그 리딩 파워 주제를 독해완성 이 교재 자체가요 그렇게 자료가 많이 있는 교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어디서 이제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몇 문제는 뭐 제작하기도 했는데 범위라도 좀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범위도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 변형 문제 편집하고 뭐 제작하고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변형 문제 13에서 20번까지는 어차피 진도를 거기까지 다 못 나가니까 변형 문제는 아마 목요일 좀 다음 주 목요일 날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변형 문제를 목요일마다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긴 텀 동안 이제 문제를 풀거나 뭔가 좀 추가적인 숙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목요일마다 변형 문제를 드린다.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단어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워크북 숙제 정도 요 정도만 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주 목요일은 좀 수업을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타임에 있고 진도를 어쨌든가 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연장 수업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번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교재 버립니다. 자, 봅시다. 13번. 자, 첫 문장부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봅시다. 진도 지금 혹시 어디까지 나왔니? 학교에서는? 저희 12번 12번까지 했어요? 그럼 너네도 처음 보는 질문이겠네? 지금 이거는? 다른 분들은? 발표 직원들이 근데 발표 지문 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저희도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걸 발표를 했어요. 이걸 발표를 한 거야? 아니 발표 수업을 했어요. 발표 수업을 했다고? 잠깐만. 그럼 그 발표 수업 하면은 선생님이 진도 안 나와요? 그 질문은? 발표도 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Parents used to have a little responsibility. 부모들은요 거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책임감?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used 동사 원형은 무슨 의미야?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거의 책임감이 없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Being provided food, clothing, shelter, and moral guidance.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이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음식이랑 그다음에 클로싱이랑 쉘터를 제공하는 거니까 의식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식주 헷갈린다. 식의주네요. 헷갈리게 이렇게 써놨어. 어쨌든 의식주. 그러니까 의식주랑 그리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들은요 needed to do this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for only a short time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만 이제 이걸 했대요. 이 자녀 교육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To contribute, 기여하기를 시작했답니다. To the circle of the family early in life. 즉 삶의 초기에서부터 가족의 부양에 기여를 해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보통은 자녀를 좀 많이 낳았잖아요. 최소 둘은 낳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큰 애가 작은 애를 봐준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애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막 육남매 정도 돼. 그럼 이제 큰 애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막 기저귀 갈아주고 뭐 분유 먹여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즉 어린 나이부터 이제 가정의 이제 그런 분양, 그런 거를 부양 같은 거에 있어서 기여를 애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자녀에 대한 그런 책임 이런 게 좀 다소 좀 적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다 컸다고 생각한 거야. 뭐 저기 작은 애 뭐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하니까. 자, 이어서 보자면 amo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간에 parenthood 부모의 역할은 is still like this. 자, 여전히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는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종종 are expected 노출된답니다. To suffer themselves by the age of 8 or 10 이렇게 나왔는데 한 8에서 10살 정도의 나이쯤에 스스로를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즉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같이 이렇게 좀 가난한 집안에 이제 그런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되게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케어하도록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아니 8에서 10살이면 내 아들내미 나이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들내미한테 가고, 자,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가 이제 다 알아서 해. 네가 아침에 알아서 일어나고,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알아서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제가 어렸을 때랑 여러분이 어렸을 때랑도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학교를 좀 이렇게 멀리 다닌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과천에 살았거든요. 제 고향이 과천이에요. 근데 내가 학교는 어디였냐면 이게 양재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재동이 아니냐면 강남이야. 강남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과천에서 강남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여기를 배정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 과천 완전 시골이었거든. 우리 동네가 겁나 큰데요. 동네에 학교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그래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이제 여기 양재동에 있는 양재초등학교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일단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20분 걸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20분 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버스 타고 가는데 대충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살 때부터 이미 그렇게 다녔었어요. 8살 때부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 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이제 우리 집이 한 이쯤이라고 치면요. 한 이쯤 사는 애랑 중간중간 이렇게 합류를 해요. 애들이 점점 늘어나 이렇게 갈수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8명 정도가 이제 단체로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한 8정거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는 거죠. 즉 지금 애들한테 뭐 알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기에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픽업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고등학생조차도 엄마 아빠가 여기 와갖고 차 태워갖고 가는데 아이씨 다 컸는데 어씨 고등학교 2학년 징글징글한데 지금 나이에 막 엄마가 막 픽업하러 오셨다 데리러 오셨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씨 나도 그런 게 어딨어. 걸어서 가든 알아서 가야지. 근데 어쨌든 확실히 요즘에는 케어가 좀 많아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however 그러나 산업 사회에서는요 우리는 대저리아를 가정하는데요 애들이 vulnerable beings랍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애들은 뭔가 혼자 냅두면은 뭔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산업 사회에서는. 근데 어떤 연약한 존재냐? Who must depend.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뭐에? 그들의 부모님에게. 뭐에 대해서? Financial, 재정적이고 and emotional, 감정적인 그런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세대라는 거죠.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이요. 종종 until they are well into their 20s라고 나와 있죠. 심지어 그들이 20대에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도 이런 재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뭐였냐면은 기사가 아니라 어떤 글이었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21살이래 자기가 21살 남자인데 이제 곧 있으면 군대를 간대. 근데 자기가 손톱을 깎을 줄 모르대요. 손톱을 한 번도 자기가 깎아본 적이 없대 평생 동안. 엄마가 맨날 깎아줬대. 그래서 자기 군대 가면 내가 손톱을 안 깎아봤는데 혹시 선임이 나 손톱 깎아줄 수 있냐 이런 글을 올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자기 손톱도 못 자르냐고 손톱 자르다가 막 살 자를 것 같다고 무섭대. 그래갖고 내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 애들은 대체 손톱도 못 깎는다고? 이거 너 혹시 손톱 안 깎아본 사람 있어요 여기? 없으시죠? 자기 손톱 깎지? 네가 깎지? 네.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좀 관심이 없었던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그냥 풀어주고 양육을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케어가 가능했던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좀 이전에 그때는 자기 케어가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내가 나를 케어할 수 없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자녀 양육이라던가 이런 이제 자녀가 많았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막 동생들 돌봐주고 이런 가족의 일을 이제 자녀들도 이제 떠맡아서 어려서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케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신경을 안 써도 그냥 얘가 알아서 그냥 잘 자라는구나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 In some cases, 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확장되고도 있답니다. 야 30대로 확장되고 있대요. 30대로. 네. 30대면 좀 심각하네요. 그죠? 내가 지금 30대인데. 이어서 the greater 하고 나왔네요. 그러면 더비교급 아니네요. 더비교급 아니네요. 자, the greater responsibilities. 더 큰 책임감이 that we assign to parenthood. 그러니까 부모 역할에 우리가 부모 역할에 부여하는 더 큰 책임감이 place 놓는답니다. heavier burdens. 더 무거운 짐을 놓는데요. Today's couples 오늘날의 부부들에게요. And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more strain, 그러니까 더 많은 긴장을 부여한답니다. marriage 결혼에 있어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애를 낳아서 기르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지가 셀프 케어가 되니까.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도 하나만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딩크족이라고 하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이 예전과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 세대랑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어때요? 당연히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 요약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Parents'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이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했다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has increased 나온 겁니다. In industrial societies. 산업 사회에서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making parenthood more stressful. 이 부모라는 역할이 더 스트레스풀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요약문 빈칸 보통 두 개 뚫잖아요. 그럼 어디가 시험 되기 좋을까? increased랑 stressful이죠. 됐어? 요약문 자체로만 보자. 자, 내용 어렵지 않죠?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근데 확실히 저만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한 7살, 8살 때도 이제 좀 주요한 이벤트들은 그래도 좀 잘 기억이 남거든요. 지금 저는 심지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버스 정류장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거의 뭐 한 7, 8년 전인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사실 다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뭐 엄마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고요. 누가 학교를 가는데 엄마 손잡고 가나요? 근데 요새는 반대죠. 혼자 가는 애가 없어요. 아침에 내가 이제 애를 데려다 주잖아 학교를. 근데 혼자 등교하는 저학년은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 할머니랑 같이 오든 아니면은 엄마 아빠랑 아니, 대부분 엄마죠. 엄마랑 같이 오든 간에 무조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게 이제 지금 현 세대가 그렇더라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기 전에 소리. 시험 나올 만한 포인트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방금 전에 읽은 지문에서 주제문을 한번 좀 먼저 찾아봐야 될 텐데, 주제에 가장 가까운 거는 사실 뭐랄까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주제라기보다는 요지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니까요. 요지문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부모들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다. 이게 이제 요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however 있는 부분 내용 반전되는 거니까 살인 같은 걸로 되기 좋겠죠. 여기. 대입학류 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지막 문을 주제문으로 꼽긴 했지만 명확하게 여기가 딱 주제문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학 주제나 뭐 제목이나 요지 다 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however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흐름이나 아니면 어휘 같은 문제로 내기도 이제 괜찮은데요. 어휘나 이런 걸로 낼 만한 게 있을까? 아니면 뭐 빈칸 같은 걸로 낼 만한 게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어법도 한번 겸사겸사 같이 보겠습니다. 있는 점인데. 어법이나 어휘로 좀 보자면요. 일단 첫 문장에서는 little. 제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어휘는 이 색깔로 하고요. 어법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알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little. 어휘로 낼 수 있겠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첫 문장에서 어법이나 이런 걸로 낼 만한 것도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는 거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들의 가족 부양에 기여한다. 이거는 기여한다? 기여한다를 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부양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기여하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contribute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낼 게 없네요. 지금 벌써 두 줄 읽었는데 어법 낼 게 없으면요. 어법에서 출제할 만한 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 없고요. 그 다음 문장.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양한다. 여기서 부양한다. 이 정도 낼 수 있겠죠. 어휘로.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에서는 애들이 취약한 존재다. vulnerable.
낼만하죠. 그 다음에 보자. 재정적인 지원이고 여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디펜드 온도 낼만한 것 같긴 해요. 디펜드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얘가 좀 더 좋긴 합니다. 어휘로 내기에는. 자, 그 다음 문장에 확장된다는 거 될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더 큰 책임감인데 보자. 더 무거운 부담을 준다. heavier 낼만하네요. 그리고 more strain. strain은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긴장 상태, 부담감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strain이. 그래서 저런 단어도 좀 낼만하겠죠. 근데 어법으로 낼만한 건 사실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다 어휘로만 출제가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빈칸으로 낼만하려면 이제 주제문에서 사실은 빈칸을 빼야 되는데 뭐 딱히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 빈칸으로 출제를 할 거라면은 여기 place를 포함해서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빈칸으로 내던가 아니면 뒷부분을 빈칸으로 내던가인데 뒷부분보다는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낼 거라면은 요 정도, 요 정도를 좀 빈칸으로 낼 수 있겠죠. 됐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체크하셨으면은 14번으로 갈게요. 자, 봅시다. 첫 문장 바로 봅시다. 어떤 내용일까? In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 the brain and behavioral sciences and even medical research 여기까지 지원해요. 뇌와 행동 과학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의학 연구조차고요. have begun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냐? Paying considerable attention. 자, 우리가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이제 관심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 considerable 붙었으니까 상당한, 즉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럼 뭐에 대한 관심을 가졌냐? Purpose and related concepts래요. 자, purpose는 어떤 이제 목적성이죠. related concept, 직역으로 하자면은 관련 있는 개념이거든요. 직역으로 하자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의역된 게 아래 나와 있는데 이 purpose가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의도적 목표 이렇게 해석이 의도적 목표 뒤에 있는 건데 잠깐만 아니 맞네요. 소리 죄송해요. 내가 잘못 해석한 줄 알았네. 목적과 관련 개념들에 이제 좀 더 이제 저기 관심을 두는데 얘가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의도적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관심사 뭐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와 같은 목적이나 관련 개념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the roles they play in well-being, 그러니까 행복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준다는 거죠. 자, 일단 병렬 구조에 대한 걸 먼저 보자면 이 두 개를 지금 체크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관심이고 뭐뭐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the roles 앞에 to가 생략된 거예요. 요게 생략된 겁니다. 자, 일단 직역은 다 해봤는데 내용을 좀 파악해야겠죠. 첫 문장이 좀 길기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난 몇 년간 뇌과학이랑 행동과학 그리고 심지어 의학 연구에서도요 뭘 시작했냐면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뇌과학 분야, 행동과학 분야, 의학 분야에서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은 의도적 목표라던가 궁극적인 관심사,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관심사 이런 거와 같은 목적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목적. 이게 다 목적에 관련된 거죠. 이게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궁극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 이제 최종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이제 관심을 쏟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에 있어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거에 이제 좀 쏟았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요즘 뇌과학, 행동과학, 의학에서는요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딱 결과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다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니까 최종 결과에 좀 이제 집중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Study after study. 자, 뭐뭐 after 뭐뭐 또는 뭐뭐 by 뭐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tep by step 하면은 한 걸음씩 이런 뜻이잖아. 한 걸음 이런 뜻이거든. 그럼 study after study 하면은 한 연구 이런 뜻이에요. 한 연구씩. 됐어? 그래서 여러 연구, 거듭된 연구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거듭된 연구가 has fun 뭘 알아냈냐면 a person's sense of life purpose 한 개인의 삶의 목적 의식이 뭐뭐 하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to be closely connected.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아냈는데 뭐랑 관련이 있냐면 to virtually 사실상 all dimensions of well-being. 그러니까 사실상 행복의 모든 차원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답니다. 자, 여기가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주제로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뇌과학 행동과 무슨 뭐 의학에서도 뭐다? 그러니까 그 다시 내용을 보자면 행복에 있어서 하고 있는 역할, 뭐 그리고 뭐 의도적 목표나 궁극적인 관심과 같은 그런 목적과 관련된 개념들 됐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최근 그런 과학 분야에서. 근데 연구를 계속해서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의식이에요. 목적 의식.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야겠다. 이런 최종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목적 의식이 사실상 행복의 모든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은 됐고요. 최종적으로 목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될까? 내가 만약에 최종 목표를 잡았어. 내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한번 목표를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이거예요. 그럼 이 목표까지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됐고요. 이건 됐고 이거랑 사실상 이 사람의 행복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이런 뇌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 목적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도 분명히 느끼는 행복들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다? 이 목적과 행복이 굉장히 관련성이 크다. 이 목적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결과예요, 결과물. 이게 행복의 사실상 모든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예를 들자면요,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의 최근 연구가 또 뭘 알아냈냐? 대처를 알아냈는데 certain areas of the brain, 뇌의 특정 영역들인데 어떤 뇌의 특정 영역이냐? that urban social and moral judgments라고 나왔죠?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뇌의 특정 영역을 수식하는 거겠죠. 자, 소리 뇌가 아니고 영역이에요. 영역 정확하게는 areas가 선행사예요. areas가 됐죠? 자, 그러면 뇌의 특정 영역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govern한대요. 지배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지배하는 뇌의 특정 영역이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냈대요. 뭐 할 때 강한 반응을 보여주냐? 사람들이 관찰하거나 참여할 때요. 어디에? 의도적인 활동이에요. 다시 신경과학의 최근 연구를 통해 뭘 알게 됐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대. 뇌의 어떤 부분이 사회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어. 근데 얘가 사람들이 의도적인 활동, 그러니까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이게 의도적인 활동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하는 거 말고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활동을 관찰하거나 참여할 때 강한 반응을 보여준대요. 아직까지도 이것만 보고는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Studies of Aging. 자, 노화에 관한 연구가 또 뭘 보여주냐면 one of the prime predictors of health and well-being in old age.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주요 예측 변인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whether a person continues to be purposeful.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였대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건 뭐냐면요,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의식이 있는 상태로 사느냐 아니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행복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노년의 나이잖아. 이제 끝물이야. 좀 나쁘게 말하면요. 근데 노년의 나이에서도 이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주된 어떤 그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랍니까? 목적성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됐어. 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그러면 뭐야? 그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나이가 80살이야.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좀 건강을 좀 한번 유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복근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목적을 잡았어. 목표를 잡았어.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같은 거 하고 운동을 해. 그러면은 그 목적의식이 있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자, 이어서 또 Researchers studying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nd disabilities. 정신건강 문제와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요, 뭘 또 알아냈냐면, helping them find a sense of purpose라고 나오네. 그러면 돕는 거랍니다. 뭐를요? 그들이 뭐 하도록 목적 의식을 찾도록 돕는 것은요, can assist them. 그들을 도울 수 있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overcoming their psychological deficit이라고 나왔죠. 이 deficit이라는 건 결점을 말하는 건데 그들의 심리적 결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사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됐어요? 내용 끝났네요.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웠던 내용도 있었는데 패러프레이징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자, 첫 문장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뭐 뇌과학이니 행동과학이니 의학이니 어쨌든간 사람의 인체에 관련된 그런 과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과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다? 첫 문장에서 말한 게 의도적 목표라던가 궁극적인 관심사와 같은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이거를 그들이 이제 이 행복 웰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요, 행복과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삶의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죠. 관련성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관련성이 있대요. 여기서 말했잖아.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대. 뭐가? 사람의 그런 그 삶의 목적의식이라는 게 사실상 행복의 모든 부분이랑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건 결국엔 곧 무슨 말입니까?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주제로 잡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주요 내용이 나왔으니까 관련성이 있다. 다시 한번 보다.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 곧 무엇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 예시로서 이제 예시는 제가 따로 쓰진 않을게요. 예시는 그냥 다시 읽어보자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의도적 활동을 관찰하거나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의도적 활동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에 참여할 때 강한 반응을 보인대요. 어떤 뇌의 특정 영역이 강한 반응을 보인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가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의도적 활동을 참여하거나 볼 때. 여기서 의도적 활동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목적 의식이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죠. 목적 의식이 있는 활동을 할 때 뇌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 그럼 뇌가 활성화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행복감을 주는 뭐 호르몬 같은 걸 분비하거나 뭐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이제 행복감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문장은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행복에 관련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목적의식이 지속되냐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완전.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의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그런 심리적 결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기력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일치 같은 문제를 만약 낸다면요, 이제 helpless 같은 단어 내기가 좋은 거예요. helpless, 무기력한 이런 단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얘한테 가갖고 목적 어떤